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임기 안에 있는 화면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기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그 카메라가 집안 곳곳을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CNH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도 독특한 사례입니다. 트랙터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농경지에 이 트랙터가 떡하니 자리를 잡으면 자동으로 AI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기술이 만나서 이 트랙터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농작물을 수확하죠. 10년마다 강산이 바뀌듯 10년마다 디지털 기술은 큰 도약이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일상, 그리고 기업의 혁신,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관점에서 이 제조업 하면 공장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공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사용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조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이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조 산업 전반에 어떤 디지털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디지털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닌텐도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한때 2006년도에 한국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닌텐도 게임기가 정말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2010년대를 맞이하면서 부침을 겪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 때문이죠.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 앱 때문에 닌텐도의 게임기가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닌텐도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닌텐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으로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닌텐도가 2020년도 코로나를 맞이해서 새롭게 기획한 상품이 있거든요. 그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이가 집안에서 닌텐도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이 상당히 비주얼해요. 왜냐하면 게임기 안에 있는 화면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기의 화면을 보니 집안 안방의 모습, 거실의 모습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게임기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그 카메라가 집안 곳곳을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또 닌텐도 게임기의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심지어는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닌텐도 이 게임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하게 되면 집안 곳곳에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집안 전체가 거대한 게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집안에만 답답하게 컴퓨터 화면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오프라인의 공간 자체가 완전히 디지털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새로운 게임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실 닌텐도라고 하는 회사는 그동안 꾸준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통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임기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어서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닌텐도의 게임기들, 스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상에서 좀 더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기반으로 화려하게 게임기를 부활시키고 있죠. 이게 바로 닌텐도 게임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제조업도 변신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수가 없죠.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기존의 게임기에 도저히 체험하기 어렵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제조업이 거듭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공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제조업의 공장이 바뀌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GE라고 하는 기업, 대표적인 글로벌 B2B 솔루션 기업이죠. 또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 삼성전자처럼 가전기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그래픽카드 칩셋을 만드는 부품 칩셋 업체죠.
그리고 마텔, 레고 이런 회사는 앞서 살펴본 닌텐도와 같이 장난감 완구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뭐 아디다스도 나이키처럼 잘하는 스포츠 브랜드죠. 이런 제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성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혁신을 하는 것이죠. 이들 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공장을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이라고 하는 회사가 구글과 합작해가지고 만든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구글 글라스입니다. 구글 글라스라고 하는 안경은 구글이 만든 새로운 디바이스인데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안경 속에 오프라인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이 디지털과 함께 겹쳐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끼고 지이가 만든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경을 끼고서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엔진이나 모터를 수리할 때, 자동차 부품을 조립을 할 때 이 안경을 끼고서 작업자가 조립을 하게 되면 안경 위에 여러 가지 매뉴얼과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터 안에서 어떤 게 이상 동작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즉시 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고객들이 어떤 상담을 요청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옆에 컴퓨터를 켜고 노트북을 열고 거기서 뭔가 검색하고 그러면서 찾아보지 않아도 아주 쉽게 구글 글라스, 즉 안경 위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입혀져서 보이니까 훨씬 작업이 쉬워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글 글라스를 이용해서 지이가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면 공장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공장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주죠. 또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죠. 그리고 안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정보도 제공하죠. 지이가 구글 글라스와 함께 만나서 새로운 공장 내에서의 생산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장이 스마트하게 바뀌는 거죠. 구글 글라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공장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제조 공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도입한 제조업체들이 뭐 3M이나 혹은 BP나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기업들이 있죠. 전통 제조업체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공장을 혁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얻는 비즈니스 밸류는 뭐냐? 기존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고 수율이 높은 그리고 더욱더 저렴한 원가로 상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의 향상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비단 공장의 혁신은 이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트가 혁신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이 바뀌는 겁니다. 상품이 바뀌려고 하면 기존에 만들던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장만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나이키라든가 또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테슬라, 더 나아가서는 아마존이 만드는 수많은 알렉사를 탑재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프로덕트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즉, X축은 공장 자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생산 공정이 효율화되는 것이고 Y축은 공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바뀌는 겁니다. 프로덕트가 바뀌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조업 자체의 BM 혁신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죠. 앞서 들어봤던 사례는 바로 X축과 관련된 것이고요. Y축과 관련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럼 Y축과 관련된 사례들은 결국 고객의 경험이 바뀌어야 되고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고객에게 주는 경험과 가치가 바뀌면 결국 프로덕트 혁신도 뒤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프로덕트 혁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공장 자체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공장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중요하죠. 그 디지털 기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네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그걸 효율화하는 AI.
그리고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집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공장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장에 있는 수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사물 인터넷, 즉 IoT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의 센서가 들어가고 그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AI와 함께 만나 공장을 더욱더 지능형으로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뒷받침돼야 공장이 혁신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공장의 혁신을 기반으로 새롭게 프로덕트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는 오래전부터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공장에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1000명 넘게 있었던 노동자가 아니라 기껏 100명도 안 되는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서 일을 하죠. 왜 이렇게 사람이 줄었을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계들이 로봇화되고 인공지능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신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로봇이 만드는 신발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만드는 제품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하지만 로봇이 만드는 상품은 그때그때마다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죠. 사람이 만들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적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로봇이 만들면 그때그때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니 내 신발 사이즈는 266mm인데 왜 나는 꼭 260을 신어야 되죠? 내 신발 사이즈는 273mm인데 왜 나는 275를 신어야 되냐고요. 사람마다 다 사이즈가, 발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최적의 크기의 신발을 만들어주면 좋죠. 그렇게 만드는 게 수제화잖아요. 근데 수제화는 비싸죠. 왜?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그 사이즈에 맞게끔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로봇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기성품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벽돌 찍듯이 딱 정해진 형태로 만들어져요. 왜? 그래야 효율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로봇이 만드는 상품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죠. 바로 그걸 구현한 것이 바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요. 또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조가 가능하죠. 사이즈뿐만 아니라 색상도 그리고 신발의 패턴도 다 다르게 제작할 수가 있다고요. 또한 실시간 자동 생산이 가능하죠. 사람이 만드는 기존 공장은 재고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서 주문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그 재고 상품들이 출하되는 구조인데 공장이 로봇화가 되면 실시간으로 주문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로봇이 만들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재고를 굳이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원할 때 그때 생산하면 되거든요. 또한 그러다 보니 현지 로컬 생산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아디다스의 공장은 중국과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비가 비싼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 공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로봇이 만드는 공장은 로봇에게는 사람만큼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지 로컬 생산이 가능하다고요. 심지어 그 현지 로컬 생산은 그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자동화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창고가 크게 있을 필요가 없고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죠. 이게 아디다스가 테스트한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GE도 마찬가지예요. GE에서도 프리딕스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거든요. 이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제조 혁신입니다. GE에서는 비행기 모터 그리고 큰 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대한 엔진 같은 것들을 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엔진과 모터를 예전에는 그냥 개발해서 업체에 납품했다면 지금은 이 안에 수많은 센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GE의 프리딕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항공의 보잉 747이 미국을 향해서 태평양 상공을 나르고 있다고 쳐봐요. 그 순간에
GE의 프리딕스 서버에는 그 대한항공의 비행기의 모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계속 데이터로 실시간 수집한다고요. So what? 그래서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 일주일 후가 되면 이 모터의 엔진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수리를 미리 받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장이 나야 애프터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GE의 프리딕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비포 서비스예요. AS가 아니라 BS라고요. 고장도 나기 전에 고장이 날 것 같으니 미리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고장이 날 것 같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사실 한번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과 고장도 나기 전에 고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고장 나서 고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고장 나기 전에 고쳐야죠. 근데 고장 나기 전에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고장이 날지 언제 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프리딕스라고 하는 미래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풍력발전소에서 돌아가는 GE의 모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 풍력발전소가 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즉 에너지를 20% 더 생산을 높이려고 하면 바람이 북남향으로 불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네라고 서비스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모터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죠. 왜? 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GE의 프리딕스라고 하는 기능은 수많은 센서가 들어가서 현재 바람의 방향, 풍속, 그리고 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계속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에 재현할 수가 있죠. 풍력발전소에 그동안 1개월 동안 동작되는 상태를 보니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라고 컨설팅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데이터 기반의 컨설팅이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죠. 새로운 혁신이고 GE는 바로 이런 프리딕스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용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Y축이죠. 단순하게 공장의 효율화만 추진한 게 아니라 생산성만 효율화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서 프로덕트의 혁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바로 Y축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디다스처럼 GE의 프리딕스도 지금 현재 상황은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GE에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겼거든요. 우선 제가 바라보는 GE의 가장 큰 프리딕스 시스템의 문제점은 대마불사라고 너무 많은 기술 인력,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이 터지기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데 한계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GE의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최근 들어서. GE의 과거에 투자했던 사업 포트폴리오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GE에 관련된 여러 가지 캐시카우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프리딕스가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지금은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프리딕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내부에 있는 GE의 사업 부서를 위해서 초반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외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가지 못하고 회사 내부의 사업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내부 컨설팅, 내부 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화려하게 외부에 있는 비즈니스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겪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GE의 프리딕스는 시작은 참 좋고 또 컨셉은 훌륭했으나 실질적으로 BM의 완성 단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된 게 사실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Y축, 즉 프로덕트의 혁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기업이, 즉 제조업이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여정은 쉽지가 않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GE의 프리딕스도 마찬가지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비록 실패했다라고 내부에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아디다스도 결국 그 안에서 경험했던 레슨런들은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공장에 고스란히 적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루어지는 데 아마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GE의 프리딕스도 GE가 향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BM 혁신의 큰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실패 사례가
반드시 실패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볼 제조업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례는 기업의 생산 관점, 제조 관점, 공장의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다 줄지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사용자 관점을 살펴보자고요. 우리 고객이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만나서 서비스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얻을 것인가. 퀘이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헬멧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기존과는 다르게 헬멧을 만듭니다. 이 헬멧을 쓰고 화재 현장을 가게 되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보게 돼요. 이 헬멧 내부에 AR이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되어서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던 사물들, 그리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헬멧 안에는 통신 장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소방대원들끼리도 아주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선 이 헬멧은 중앙에 있는 관제 시스템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제 시스템에 모든 정보가 전송되죠. 관제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현장에 파견 나간 소방관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현재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소방관의 안전, 더 나아가서 빠른 화재 진압,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게 사람을 구출하는 데 최적화된 헬멧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헬멧은 기존의 헬멧과는 다른 고객 경험을 제시하죠. 기존의 헬멧이라고 해봐야 소방관을 보호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형태의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헬멧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작동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 헬멧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R이라고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통신 모듈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G LTE나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야 될 수 있고, 중앙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어서 통신 기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더 중요한 건 현재 소방관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관제 시스템, GPS를 기반으로 한, 실내에선 또 GPS가 작동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망라되어 있다고요. 더 중요한 거, 헬멧을 쓰고 있는 소방관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안전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헬멧, 유리창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출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어떻게 출력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UX 기술도 들어가죠. 헬멧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기존과는 다른 기술을 접목해야 되고 기존과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제조업체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프로덕트를, 즉 상품을 혁신하는 과정이고, 그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는 기존의 제조업체가 갖지 못한 기술들을 갖춰야 됩니다. 또한 그런 기술들을 갖추기 위한 역량들이 확보가 됩니다. 국내에 있는 한 기업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줄자예요. 이 줄자는 역시 스마트폰에 연동됩니다. 이 줄자를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내 신체 치수를 재게 되면 현재 목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발목둘레, 팔목둘레 이런 모든 것들을 측정하고 고스란히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전 같으면 내가 허리둘레 재고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메모를 하고. 그런데 이 줄자는 스마트폰에 내 신체 전체 치수와 함께 자세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잰 내 신체 치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 관리가 쉬워요. 일주일 전은, 한 달 전은, 1년 전은 전체 치수 중에서 어떤 치수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는지, 어떤 치수는 오래도록 오히려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금세 비교, 추적 관리할 수가 있죠. 뭐 일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선수라서 뭔가 체계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멤버 추가도 가능해서 내가 잰 내 신체 치주를 뭐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혹은 다이어트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경우라고 하면, 혹은 당뇨가 있어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공유할 수도 있겠죠. 바로 스마트 줄자입니다. 줄자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킨사라고 하는 체온계하고 똑같아요. 결국 체온계도 줄자도 인터넷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이 제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고객 경험은 프로덕트의 혁신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장만 바뀐다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줄자도 그렇고 체온계도 그렇고 인터넷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동작됨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 거죠. 단,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 제조업체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 관리해야죠. 기술도 역량도 다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전 세계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기업이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업체죠. 근데 이 샤오미라는 회사는 스마트폰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종의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단, 기존의 전자기기 업체들이 만들던 제조 방식과는 다르게 전자기기를 제조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체온계나 줄자처럼 인터넷에 연결되는 전자기기들을 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제조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제조업체 하면 어디를 떠오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회사를 떠올리죠. 바로 샤오미도 그렇게 전자, 가전기기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삼성과 LG와 같은 전통 제조업체와는 전혀 다른 제조업의 서비스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는 독특한 기업입니다. 샤오미의 디바이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샤오미가 만들거나 혹은 샤오미하고 제휴를 맺은 수많은 전자 가전기기들을 제어 관리할 수가 있죠. 모든 사물 인터넷 기기는 그 기기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체온계도 그렇고요. 줄자도 그렇고 그 줄자와 체온계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앱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전자 가전기기 업체가 그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바로 그걸 대신해서 미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즉 수많은 작은 중소 제조업체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걸 인터넷에 연결시키고 그렇게 연결시킨 디바이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샤오미하고 제휴를 맺은 수많은 전자기기 업체들은 늘어나게 되겠죠. 사실 작은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사용자에게 자기가 만든 디바이스를 잘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역량도 다르거든요. 또한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의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수많은 가전기기들이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샤오미가 그 중앙에 있고 그런 샤오미의 중앙에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연동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 사용자는 샤오미하고 제휴를 맺은 전자기기,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집에 있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이 수많은 기기들을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게 되면 쉽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내가 집에 10가지의 사물 인터넷 기기가 있는데 그 10가지의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앱을 10개를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불편하겠죠. 반면에 샤오미의 미 소프트웨어 하나만 이용하게 되면 모든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관점에서도 편하고 중소 제조업체 관점에서도 10개를 만드는 각각의 중소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반면에 샤오미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샤오미는 본인이 중앙에 있고 수많은 사물 인터넷 전자 제조업체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자를 샤오미라고 하는 이 플랫폼,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와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죠.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쓰는 것이고 클라우드는 중소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동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샤오미는 현재 300곳이 넘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1000종류가 넘는 수많은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바이스는 샤오미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샤오미는 제휴를 맺어서 클라우드와 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만 제공하고 있고 그들의 파트너사가 이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스마트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글도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고요. 또 SK텔레콤의 누구라고 하는 회사도 서비스도 스마트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즈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집안 전체에 있는 수많은 가전기기, 전자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그거를 구글 홈이나 혹은 누구나 스마트싱즈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중국의 샤오미가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샤오미의 기업 가치가 무려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LG전자보다 훨씬 더 고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LG전자는 시가총액이 13조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무려 3배 이상입니다. 57조입니다. 그런 이유가 샤오미가 LG전자보다 더 많은 가전기기를 팔아서가 아니라 바로 스마트홈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의 제조 서비스 플랫폼을 샤오미가 제공하고 있다 보니 그것이 기업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CNH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도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큰 농장이나 농사를 짓는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랙터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농경지에 이 트랙터가 떡하니 자리를 잡으면 사람이 운행을 해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AI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기술이 만나서 이 트랙터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농작물을 수확하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생산을 하니까. 농장 전체의 크기, 형태, 그리고 농작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 인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트랙터가 알아서 농사를 지어주죠. 단 CNH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 전통 제조업체가 이런 자율주행 트랙터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선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AI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빅데이터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트랙터를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단순히 공장을 바꾸고 새로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만일 프로덕트 자체를 바꾸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라고 하면 기존과 다른 형태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역량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올해 CES 2020에서 재밌는 상품을 발견했거든요. 비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아직은 만든 건 아니라 연구 단계에 이르더라고요. 이 디바이스는 뭐냐면 집안에 여러분들 특히 여름에 잠잘 때 모기가 윙윙 거리는 소리 때문에 막 짜증나고 막 깼던 적 많으시죠. 바로 이 비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연구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모기를 잡아주는 디바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 디바이스는 작은 카메라와 레이저가 이제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모기가 앉아있는 벽 그 위치를 정확하게 레이저로 쏩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를 쏜 그곳에 가게 되면 모기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물론 모기까지 잡아주진 않아요. 레이저로 모기를 죽이진 않고 위치만 알려주죠. 그러면 그 레이저가 있는, 사실 위치만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사실 집에 이제 막 잠자다가 모기가 윙윙거리면은 불 켜고서 모기 찾는 게 일인데 이제 이 디바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모기의 정확한 위치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기를 아주 쉽고 빠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바이스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됐을까요? 바로 이 디바이스에는 카메라와
레이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센서고 핵심 기술은 집에 있는 모든 전경을 카메라로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매핑을 시킵니다. 매핑을 시켜서 격자로 매핑을 시켜서 그 안에 까만 점이 있는 경우. 근데 그냥 까만 점이 아니죠. 움직이는 모기여야 되겠죠. 그래서 까만 점인데 그냥 까만 점이 아닌 움직이는 모기가 딱 장착을 해서, 즉 앉아서 까맣게 고정된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빅데이터와 AI 기술, 특히 AI 알고리즘이 들어간 겁니다. AI 알고리즘이 이게 모기인지 아니면 벽에 있는 먼지 티끌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라는 회사의 이 가장 중요한 모기 잡는 이 기술은 카메라나 레이저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캡처한 영상 속에 모기가 앉아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 레커그니션 시스템, 인식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 인식 기술이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이 작은 제조업체는 어떤 기술과 역량을 고도화해야 될까요? 카메라 그 자체, 레이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모기가 앉았다, 날아다녔다, 앉았다, 날아다녔다, 또 집안이 어두운지 밝은지, 또 집안에 벽이 굴곡이 있는 곳, 또 벽에만 앉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 위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는 AI 기술이 이 회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바로 제조업체가 가져야 될 기술이 전혀 엉뚱하다는 거죠. 기존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더 절감하고 목업을 잘 만들어서 싸게 개발할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유통시킬까, 이런 게 중요한 기술이었다면 이제 제조업체의 중요한 역량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제조업체가 인터넷과 AI 기술과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과 만나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덕트의 혁신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 제품이 얼마나 또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발매가 되어서 팔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사물 인터넷 기기가, 즉 제조업체가 앞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데 기존과는 다른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 그리고 고객,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제조업이 바뀌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산업적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제조업의 DT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단순한 운영 효율화.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시켜서 공장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과거에 있었던 비효율을 제거하는 정도의 수준. 이게 스텝 1이고요. 스텝 2는 사업의 고도화. 그렇게 공장의 효율을 개선하다 보니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수율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사업의 고도화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가 아까 이제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프로덕트의 변화죠. 바로 Y축입니다. 1단계는 X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는 X와 Y의 가운데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맨 마지막 단계, 즉 Y축이 바로 BM 혁신의 단계죠. BM 혁신의 단계는 프로덕트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덕트가 바뀌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산업의 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업이 바뀌게 되면 제조업체가 제조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데이터 컨설팅, 즉 서비스업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혹은 광고 마케팅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혹은 기존과 달리 예를 들어 구독경제처럼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프리미엄 개념으로 월 베이스로 돈을 받는 그런 구독경제 개념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제조업의 DT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단순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운영 효율화. 2단계는 사업의 고도화. 그리고 3단계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즉 프로덕트의 변화. 그리고 이런 단계가 골고루 거쳐지게 되면 제조업이 더 이상 제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컨버전스화가 돼서 다른 산업과 융합될 수가 있죠. 제조업으로 금융을 추진할 수도 있고 제조업으로 유통을 갈 수도 있고 제조업으로 마케팅과 광고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펼쳐지는 거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알렉사라고 하는 AI를 활용을 해서 수많은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디바이스가 무려 20종이 넘어요. 구글 네스트, 그리고 잠깐 아까 소개해드렸던 구글 글라스 안경, 그리고 구글이 태블릿도 만들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있습니다. 픽셀폰이라고 해서. 그리고 네스트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 회사를 인수를 해서 네스트허브라고 하는 AI가 탑재된 디스플레이,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이어폰도 만들고 있고요. 별의별 디바이스를 다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뿐만이 아니죠. 구글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윈도우, 오피스 이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노트북 만들고 있고요. 컴퓨터 만들고 있고 태블릿 만들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차세대 개념의 MR 디바이스라고 얼굴에 쓰는 그런 디바이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마우스와 키보드 이런 장치는 예전부터 만들어 왔고 계속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마이크로 하드웨어 회사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은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 디바이스 만들었죠. 태블릿 만들었죠. 스마트폰도 만들었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파이어폰이라고. 또한 아마존이 만든 에코쇼. 아마존이 시계도 만들었어요. 탁상용 시계, 또 벽에 거는 벽시계. 심지어 반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안경도 만들고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AI가 탑재되어 있죠. 자, 제조는 제조업체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인 IC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라고 하는 이 ICT 기업도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있다고요. 단, 이들이 만드는 제조 디바이스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고객 경험을 제시를 하죠. 비즈니스 모델도 다릅니다. 디바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광고 마케팅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들 기업의 특징이죠. 그리고 B2B 방식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그래픽카드 칩셋 제조업체로서 부품을 만들던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도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이 회사는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컴퓨터에 장착되는 부품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칩셋, GPU라고 하는 칩셋을 만드는 부품 제조업체였는데, 이 제조업체가 수년 전부터 AI를 연구합니다. GPU하고 연동되는 엔비디아의 AI는 그래픽카드 칩셋에 장착된 GPU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거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이런 인식 기술과 특화된 형태의 AI라고 하는 기술을 클라우드에서 계속 고도화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도시에 있는 수많은 CCTV,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이런 수많은 디바이스에 카메라가 있을 거고, 또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화면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려고 하면 그래픽카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곳곳에 들어가는 칩셋에 엔비디아의 AI하고 연계를 시키게 되면 그 칩셋이 좀 더 고도화돼서 사물을, 사람을, 얼굴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레코그니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AI 기술을 판매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픽카드 부품 칩셋 제조업체가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AI라고 하는 기술을 B2B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끊임없이 계속 성장 중에 있죠. 제조업체가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성공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 거죠. 제조의 1단계가 뭐라고 했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운영 효율화, 2단계는 사업 고도화, 3단계는 BM의 혁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가 되어서 마지막 단계는 업의 전환, 즉 산업 간 경계의 붕괴거든요. 바로 엔비디아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엔비디아는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판매하던 그래픽카드 칩셋을 만들던 부품 제조업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AI라고 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레코그니션 기술에 최적화된 AI라고 하는 기술을, 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업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업이 본질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고, 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게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업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은 그동안 4차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대였어요. 바로 PC통신.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도였어요. 바로 웹.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도의 모바일이었습니다. 10년마다 강산이 바뀌듯 10년마다 디지털 기술은 큰 도약이 있었다고요. 1990년대는 컴퓨터에서 모뎀을 이용해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늘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했던 시기였고 2000년도는 그게 훨씬 더 확산되어서 노트북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해진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한 게 2000년대고요. 바로 2000년대 미디어 시장, 커머스 시장, 컨텐츠 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1990년대만 해도 우리가 현관문 앞에 배달된 신문지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 저녁 9시 땡 되면 거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세계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웹이 등장하면서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신문지를 보는 시간보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요. 미디어 산업이 큰 변화를 겪었다고요. 컨텐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기억에 1990년대만 해도 집 주변에 만화가게, 만화방,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 그리고 레코드판 가게가 되게 많았거든요. 서점도 많았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다 디지털 컨텐츠를 인터넷으로 봐요. 컴퓨터로 보고 웹으로. 이 변화는 2000년대 웹이라고 하는 큰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컨텐츠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린 거거든요. 만화도 웹툰으로 보지 만화책으로 보는 경우가 줄어들었잖아요. 심지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시장도 직접 백화점이나 마트나 편의점을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 변화가 바로 2000년대 시작됐다는 거죠. 2010년대는 더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늘 화면만 보고 다니잖아요. 택시를 부를 때도, 최근에는 특히 배달 음식 시킬 때도 예전 같으면 택시 부르면 손으로 부르고 혹은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직접 콜택시 부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카카오택시나 타다나 이런 걸 이용하잖아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한다고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나 캐시카드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나 네이버페이를 많이 이용을 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통신도 많이 이용하죠. 국제전화 여러분들 혹시 전화기로 사용한 적 있으세요? 지금은 대부분 국제전화는 카카오톡이나 줌이나 이런 화상통화를 주로 이용하죠.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통신시장, 교통시장, 그리고 금융,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이런 큰 변화가 2020년대 접어들면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더 이상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의 시대가 개막됐고 그 모든 사물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AI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AI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면 제조업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앞서 지난번 강의 때 테슬라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만지고 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와 가전기기 그리고 일반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요. 바로 사물 인터넷 AI 플랫폼의 시대. 그런 시대가 개막이 되면 제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그 기회는 준비된 기업만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게 3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의 부는 기업의 관점에서의 변화, 스마트 팩토리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런 사물 인터넷을 프로덕트 관점에서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가 쓰게 될 경우 어떤 고객 경험이 바뀌는지를 살펴봤고 맨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의 DT,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떤 단계로 DT가 가속화되고 그런 산업 트렌드 속에서 기업은 어떤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3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위대한 생각,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번 3번째는 유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